이상의 날개는요, 8장을 보세요, 8장. 오늘 이제 1장부터 안 하는 게 이제 심리수술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걸 하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상의 날개는 1936년 작품입니다. 제 8장 한번 넘겨보세요. 178쪽 앞에 있어요. 178페이지 앞에. 날개. 몇 년 작품이라고요? 1936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요지가 되냐? 경제력을 상실한, 써보세요. 경제력을 상실한 한 룸펜이 아내의 내객 때문에 시작된, 그러니까 이 아내가 유곽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 보면 맞죠? 아, 이거 안 읽어보셨나 아직? 그러니까 이 아내가 유곽을 해요. 요즘 말하면 이제 그 뭐랄까, 아까 그 들병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외곽 기생집 같은 거예요, 일종의. 유곽이라. 하여튼 경제력을 상실한 한 룸펜이 아내의 내객, 손님이 오는 것 때문에 시작된, 뭘 통해서? 외출을 통해 필기하고 계시죠? 외출을 통해 근원적인 소외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내면 심리 묘사로 형상화. 그러니까 이게 요약이에요. 이거 이제 다 읽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네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하면 돼. 이해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경제력을 상실한 한 룸펜이 아내의 내객 때문에 시작된 외출을 통해 근원적인 소외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뭐로 형상화했다고요? 내면 심리 묘사로 형상화. 다 적으셨나요? 내면 심리 묘사로 형상.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룸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룸펜. 이게 독일어거든요. 룸펜이라는 단어. 여러분, 논팽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이게 논팽이라고 하니까 사람, 뭐, 놈에다가 팽이, 이게 뭐 우리말인 줄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말이 아니고, 룸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 무의도식이 뭔지 알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 무의도식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룸펜이라 독일어에서 한 거예요. 룸펜.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 아닌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나도 하여튼 사이비도 같은 것 같은데 안 같다. 사이비. 이 한자에서 나온 거죠. 아니 사이비가 저기 외래인 줄 알았어요. 아, 외래인 줄 알았다고요? 사이비잖아. 사이비. 같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이비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비. 그러니까 그래서 뭐다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아는 것은 내가 뭐 아는 것과 아니야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 소설이에요. 내성 소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근대인의 복잡한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예요. 근대인의 복잡한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 써보세요. 근대인의 복잡한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 이런 걸 했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제 작품 읽어보기 이상. 소설가 겸 시인 서울 출생 본명은 김혜경이고요.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서울대학교 건축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옛날에 경성제국대학 들어보셨죠? 그래서 졸업 후 총독부 내무부 내무 건축과 기수로 근무했는데 장편소설 연재했죠. 9인에는 9사람이 모여가지고 작품을 했다는 건데 시와 소설 편집을 했고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를 연재하다가 비난으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작품 썼는데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할 게 좀 있는데 자 보세요. 오감도란 말, 여러분 오감도란 말은 존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존재하냐? 여러분 조감도란 말 들어봤어요? 건축가에 보면 조감도란 말 들어봤죠? 이 조감도가 뜻이 뭐예요? 조감도란 말이 뭐예요? 아니 그 설계도인데 조감도는 뭐냐면 이게 세조자가 들어가요. 세조자. 설계도 잘 말씀하셨어요.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뭡니까? 건물 같은 거. 이걸 조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감도 보면 이게 조그만하게 만들어놨죠. 조감도라는 게 건축가에서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하게 만들어놨다는 건 뭐냐면 새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셨죠 그런 거? 네. 이게 조자가 만들 조자가 아니라 세 조자야 진짜. 근데 이 조감들을 이 사람 건축가 출신이니까 조감들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청 잘 알겠죠? 이 조자를 오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까마귀 시커먼 쓰니까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눈이 없어. 다 시커머니까. 시커먼스. 그래서 이 오감도인데 그러면 오감도는 왜 여러분 이 오감도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돼. 할 게 너무 많다니까 공부라는 게. 근데 오감도는 뭐냐면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을 까마귀로 표현한 거예요.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을 이런 건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을 까마귀로 표현했어요. 저는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 엄청 많이 알아요.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을 까마귀로 표현했는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봐요. 이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김혜경이라고 이제 분명이죠. 혜경이 왜 혜경이냐? 바다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바다를 다스리는 관리. 그러면 이게 바다를 다스릴 수 있어요? 바다와 같이 넓은 땅을 다스리는 뭐 요즘 말로 공무원이 되라. 바다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공무원이 되라는 뜻에서 아버지가 김씨인데 혜경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니 왜 김씨인데 이상입니까? 왜 아니 여러분 태진아가 원래 태씨예요? 태진아가 뭐였지 본명이? 아 까먹었네 갑자기. 아니 본명이 그 태씨가 아니에요 자주간. 근데 자 이 사람이 잘 봐요. 이게 왜 이상이냐면 자 김씨잖아요. 김씨 건축가를 나왔어요. 감독을 해.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상하면 시죠. 이건 알죠? 아, 시잖아요. 타나카상, 김상 이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상 김상인데 김씨야 김상.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 김혜경을 이씨로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 이렇게 이상. 재밌지 않나요? 이거 진짜로. 제가 이런 거 전문이라니까. 저는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렇게 강의하라면 저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힌트를 얻어. 자, 이 상자 써봐. 이게 상자거든요. 나는 내 시 속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수수께끼 상자를 집어 넣을 테니까 니들이 해석해봐. 이름부터가 이게 1시간짜리라는 강의가. 내가 그 수수께끼 상자를 넣을 테니까 해석해요. 그런데 이 이상이란 사람은 이상해. 시가.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스크루바야. 이상해. 그런데 이 이상은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이 아닌 뭐예요? 이상. 이상 하나가 이런 뜻 있는 거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예전에 이런 유머 있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이상이라고. 이렇게 신 거예요 진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시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나는 내 시 속에다가 엄청난 수수께끼를 집어넣을 테니까 니들이 해석해봐. 이걸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이상. 그래서 이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앰비규어티가 재밌지 않나 이런 거? 이런 게 근데 시험에 안 나와서 저는 이런 걸 이상의 이름의 앰비규어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쓰겠어. 이런 게 안 나와. 자, 되셨죠? 오감도도 이제 알겠죠? 조감도가 아니고 왜 오감도인지. 자, 보셨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공부는 절대로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만 공부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 시험에 합격 100점 맞으면 뭐해? 뭘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뭐 지리학과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토익을 막 950점 맞았대요. 뭘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찍는 건 엄청 잘하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제가 봤거든요. 자, 적으셨죠? 하여튼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인에 가담을 했고 이제 소설을 쓰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이제 그 방송 강의를 들어보면 뭐 작품 첫 문장에 이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나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 그 178쪽 보세요. 박제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 박제 가로를 묶어놓고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그 다음에 이 33번지 그 구조나 거자를 보면 뭐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유곽. 제가 아까 유곽이라고 그랬죠? 술 파는 집에 술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아내가 준 은화 50전을 어디에다 넣냐면 벙어리 거기다 넣죠. 맞죠? 그리고 아내가 감기 걸린 주인공에게 먹인 수면제 이름이 뭐냐? 아달린이야. 아달린이에요. 뭐 그런 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심리주의적인 소설이다. 그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뭐 작품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작품을 막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작품 여러분 읽으셔야 되고요. 뭐 읽는 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쭉 읽으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서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걸 뭐 제가 그 178쪽부터 이걸 제가 뭐라 그럴까? 여러분 다 읽는데 제가 그걸 왜 읽습니까? 그렇잖아요. 읽는 건 여러분 읽으시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좀 필요한 설명 그게 낫겠죠, 그죠? 뭐 여기서 책 읽는 시간 아니니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79쪽에 그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보세요. 마지막 단락.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179쪽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유곽 동그라미처럼 유곽.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이제 유곽을 하고 자기는 계속 아내가 이제 그 약을 주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기 180쪽에 보면 세 번째 줄 나오죠. 침침한 방에서 낮잠들을 잔다. 그런 말 나오죠. 180쪽의 셋째 줄에 침침한 방에서 낮잠을 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181쪽에 가보면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181쪽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하는 까닭은 33번지 가운데서 내 아내가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18가구에 각기 벌려든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가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상당히 이제 미화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182쪽으로 가볼게요. 182쪽으로 가보면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이런 말 나오죠. 182쪽의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비교하냐면 아랫방하고 윗방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랫방과 윗방의 비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랫방과 윗방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아랫방은 해가 든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이제 해가 안 들고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185쪽입니다. 185쪽. 다른 건 건너뛰고요.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작품 여러분이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요.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읽었다는 전제로 시험이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막 헤매. 시험 나오면. 근데 읽으면 되게 쉬워요. 이 책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읽으시면 시험에서 뭐 이렇게 물어봐도 충분히 쓸 수 있게 답을 할 수 있게 나오니까. 자, 185쪽의 그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난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육아를 하는데 참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가 보면 이런 나오죠.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나오죠? 그런 말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뭐 하다가 그런데 그런 날은 우울하고 아내가 돈을 줘요. 50전짜리 은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교환의 가치죠. 교환. 아내가 이제 그런 술집도 하고 이제 하면서 그 나에게 이제 돈을 주는 게 교환의 가치의 의미가 납니다. 돈이라는 게 교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189쪽으로 가볼게요. 189쪽에 마지막 단락을 보면 마지막 단락 보세요.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찾으셨죠?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봐요.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유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팔고 몸도 팔고 그런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니까 결국 아내는 나에게
그 돈을 그 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남성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돈 놓고 한다는 의미로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은하를 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은하.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아무데나 필기하세요. 은하하고 지폐가 있어. 근데 지금 뭐 은하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은하를 가지고 하지는, 이건 전통이고 지폐는 현대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전통과 현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대 자본주의에 가까운 형식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하라는 말을 하나 가지고 근대 자본주의에 가까운 형식으로 사회가 변함, 이 정도로만 써놓으십시오. 자, 되셨죠? 나머지는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을 읽어보면 뭐가 중요해? 돈이 정말 중요하다. 돈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96쪽. 196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마지막 단락.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얼마라도 좋으니 왜 지폐가 소낙비처럼 퍼붓지 않나. 아,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에서 막 지폐가 소나기처럼 막 와, 떨어져. 이게 완전 자본,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돈 있는 사람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옥상에서 쫙 돈 막 10,000원짜리 쫙 뿌리고 막 밑에서 죽고 뭐 이런 영화도 나오던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자본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하여튼 계속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199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199쪽. 거기 첫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아내는 내 머리를 쑥 짚어보며 약을 먹어야지 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계속 약을 먹이는 거 아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린이라는 게 이제 200페이지 나오는데 200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을 가보면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이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뭐라고 나와요? 체면약 아달린 갑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아달린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일을 할 때 뭘 먹이는 거야, 나한테? 아달린을 먹이는 거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02쪽 보세요. 202쪽. 202쪽. 202쪽을 보세요. 아, 이거 지금 시간이. 하여튼 본문 하다가 마치 이게 3시간하고 2시간 반은 수업이 너무 촉박해. 자, 202쪽에 거기 그 마지막 단락 찾으셨어요? 마지막 단락? 네, 거기 볼게요. 그랬더니 이건 우리말이니까 찾을 수 있죠? 참, 큰일 났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거기 밑줄 쳐봐요. 나는 내 눈으로 절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미닫이를 닫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미닫이가 다시 열리더니 뭐라고 나와요? 매무새를 풀어 헤친 아내가 불쑥 내밀면서 내 멱살을 잡는 것이었다. 이런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 203쪽에 보세요. 203쪽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가면 자, 밑에 셋째 줄 볼게요. 난 어디로 드립다 쏟아졌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꽃이 이게 이제 그 밑에 나오지만 일제강점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알죠? 그 건물이에요. 미스꽃이가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대낮이었다. 아무데나 주저앉아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넘겨보세요. 보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막 이렇게 하다가 다른 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205쪽.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자, 마지막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나오죠. 그 밑에 있는 단락 보자꾸나까지 네모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나는 불현듯이부터 날아보자꾸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골라라 여기에요. 물론 처음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나요? 나오죠. 그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거 몰라도 첫 번째하고 여기 자 보면 자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이 날개 머릿속에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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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자 보세요.
지금 날개가 겨드랑이에 날개가 막 달린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노자 장자 이런 거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상. 그래서 이건 좀 한자로 쓸게요. 요 읽을 줄 아세요? 이게 우화등선이라는 말 있어요. 우화등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어디 강원도 어디 가면 등선대 이런 거 계곡에 있던데 올라가면 어디 하여튼 우화등선이 뭐냐면 기두자예요. 기두자.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에 깃이 달려서 신선이 되어서 하늘에 오른다는 거예요. 우화등선이라는. 신선 이게 뭐냐면 소동파라는 중국에 당송 8대가가 있어요. 소동파. 이 적벽부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글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소동파가 적벽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를 가. 유배를 가는데 자 봐요. 이게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면 끝나겠는데 유배를 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옛날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 유배를 갔잖아요. 난 유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배 온 게 아니다. 유배 온 게 아니면 뭘까요? 난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어. 신선이었는데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또 뮤지컬만 나오죠. 이게 적이라는 게 그 신선적자고 이게 내릴 강자예요. 적강.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적강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시죠? 적강. 처음 들어보면 멋있지 않아요, 말이? 신선이, 나는 원래 유배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고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글자를 하나 잘못 읽어. 님이라는 글자를 나무로 읽었단 말이에요.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유배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한마디 속된 말로. 난 유배온 게 아니라 신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왜 우화등선 썼냐면, 자, 적벽이라는 곳에 막 있다가 막 보니까 경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건 뭘까요?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왕이 있는 궁궐로 가고 싶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나는 원래 신선이라는 거는 내 궁궐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 말 설명 알아들으시겠어요? 말이 어려워요? 아니 대답을 하셔야지.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왕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거죠. 궁궐로.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럼 이걸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왜 이상하게 날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식민지 시대, 이 시대가 식민지 일제치하 시대잖아요. 일제치하가 아닌 원래의 시절로 가고 싶다는 의미예요. 자유의 몸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일제치하가 아닌 이걸 왜 갑자기 왜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공부라는 게 봐요. 여러분이 이제 고전문학을 안 하고 그냥 읽었어. 아 그럼 그냥 뭐 겨드랑이가 가렵나 보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우화등선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거하고 막 적강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냥 이걸 그냥 읽는 것 같아요? 다르죠? 그렇게 보라는 거. 공부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의 이 날개가 1936년의 작품인데 일제하에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고독을 이게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 이제 윗방과 아랫방으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윗방은 뭐예요? 나의 방이에요. 나의 방. 여기 써보세요. 그러면 아랫방은 뭐예요? 아내의 방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윗방과 아랫방을 빼고 이 작품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윗방, 아랫방만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윗방은 나의 절대적인 방이고 그러니까 내 방은 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해가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아내가 어떤 하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의 사색 공간이고 맞죠?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내가 외출하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 아랫방을 통과해야 돼. 맞죠? 읽어보면 그렇다니까. 아랫방을 통과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아랫방은 지금 필기하고 계시죠? 네. 아랫방은 누구의 방? 아내의 방이야. 아내. 근데 아내의 방은 뭐가 들어? 볕이 드는 방이에요. 볕이 드는 방이고요. 그리고 아내 방에는 당연히 화장품도 있고 거울도 있어. 아내의 채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화려한 치마 저고리들이 많아. 아내의 방에. 책 읽어보면 그래요. 그럼 아내의 방은 또 어떤 방이냐? 내객이 방문하는 방이에요. 내객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방이에요. 이렇게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걸 좀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유폐의 시대 비상의 문학 206쪽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207쪽에 이제 보면 날개 줄거리의 당대 반응들, 날개의 오독과 새로운 쟁점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